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교육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비전 교육학입니다. 네, 오늘 다루어볼 내용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문항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문항 제작 방법, 검사의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시험에 나올 수 있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문항 검사지들만의 장단점이 있으며 또 제작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은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요소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면 나중에 다른 영역을 적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 잘못 적어서 틀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항 제작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아마 주관식 검사가 객관식 검사보다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관식 검사가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관식 검사가 가지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관식 검사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되도록 학생의 자유로운 반응을 강조하면서 문제에 대한 답안의 능력에 따라 문제에 대한 답안을 능력에 따라 구성하도록 한 결과물을 평가하는 검사법이다. 어려워 보이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선택형 검사는 학생의 반응이 자유로운 반응이 아니라 반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이미 선택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1, 2, 3, 4, 5, 5가지의 반응을 이미 제시해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고 하니까 이러한 선택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그 문항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5개 중에 하나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주관식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문항의 어떤 문제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운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관식 검사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도 뭐다? 선택형 문항은 자유로운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그걸 만족시켜주는 평가 방식이 있어야겠죠. 그게 뭐다? 바로 자유로운 반응을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주관식 검사하면 딱 머릿속에 만약 시험에 나왔다. 정의를 적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될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이제 학생들이 적는 거겠죠. 이때 능력에 따라서 구성하도록 한 결과물. 그래서 자유로운 반응과 학생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구성한 거다. 결국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들을 자기가 구성해서 써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 자유로운 반응과 능력에 따른 구성입니다. 학생들이 개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구성한 결과물을 평가하는 게 바로 주관식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다? 자유로운 반응이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구성하는 거다. 여기서도 구성주의처럼 그 구성이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주관식 검사가 할 수 있는 또 키포인트가 뭐냐면 자유로운 반응이기도 하지만 이 능력에 따라 구성한다는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고등 정신 영역 이걸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의 자유로운 반응도 측정할 수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능력에 따라 구성하는 결과물을 평가하니까 학생들이 특히 어떤 영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고등 정신 영역에 해당되잖아요. 이런 고등 정신 영역도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주관식 검사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 주관식 검사의 유형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뤄볼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서답형과 논술형과 완성형 이 세 가지 방식 있죠. 임용고시를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임용고시가 논술형 문항도 출제가 되고 서답형 문항도 출제되고 완성형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객관식 검사는 쓰지 않죠. 이 주관식 검사에서 이 세 가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왜? 어느 하나만 썼을 때 이 주관식 검사에서 이 어느 하나만 썼을 때 각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같이 쓰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논술형만 쓰면 되겠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걸 쓰는 거다. 그럼 그게 무엇인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들어오기 앞서서 일단 주관식 검사 일단 정의를 물어볼 수 있고요. 정의를 물어보면 핵심 포인트 뭐다?
자유로운 반응과 능력에 따른 구성 능력을 구성하도록 결과물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종류로는 서사평가, 논술형과 완성형이 있다. 이까지가 정의로 서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관식 검사의 일반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물론 주관식 검사는 앞에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서사평, 논술형, 완성형을 다 포함하는 어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이 서사평도 서사평만의 장단점이 있고, 논술형도 논술형만의 장단점, 완성형도 완성형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뭔가 주관식 검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쓰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논술형이니까 논술형의 어떤 장단점을 서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뭔가 주관식 검사를 물어본다면 서사평가 완성형이 아니라 논술형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관식 검사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서술해라고 한다면 이 논술형에 초점을 두고 그 장단점을 서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주관식 검사라고 했는데 서사평 쪽의 장단점을 쓰면 물어보는 게 아마 논술형을 물어보면 가장 적절하지만 뭔가 주관식 검사의 장단점을 물어보면 서사평가 완성형보다는 논술형이 가지는 것을 장단점을 서술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걸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면 일단 키워드를 제가 나눠놨어요. 이 키워드 주관식 검사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별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이 주관식 검사는 오차 측면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추측 요인을 배제할 수 있다. 객관식 검사는 선택형 문항은 5개 중에 오지선다형 5개 중에 찍어서 맞출 수 있다. 근데 주관식 검사는 절대 찍어서 맞출 수 없다. 추측 요인을 배제할 수 있다. 추측에서 찍어서 맞춰서 오는 그 추측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오차를 줄여주는 거겠죠. 이해되죠? 정말 좋은 평가 문항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반응을 할 때 오는 이 오차 요인을 줄여줄 수 있어요. 추측 요인을 줄여주니까 그 오차는 줄일 수 있지만 채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오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채점의 어떤 비객관성과 비신뢰성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 임용시험에서 모범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한 번도 모범 답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임용시험에서. 왜?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결국 뭘 의미하나요? 모범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채점이 결국 뭘 의미하고 있다는 거? 비객관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채점 기준표를 세부적으로 작성한다면 객관성과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객관식 문항, 선택형 문항, 오지선대 선택형 문항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술해 주시면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주관식 검사는 오차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선택형 문항은 추측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주관식 검사에 사용하면 선택형 문항이 가지고 있는 추측 요인을 배제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채점 과정에서 어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채점 과정에서 모범 답안의 어떤 비객관성과 비신뢰성으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학습자의 능력의 평가가 달라진 그 수시로 따라 채점 과정에서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오차 측면에서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습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술형으로 문제를 낸다고 하면 학생들도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공부하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고등 정신 능력을 측정하니까 수행평가랑 비슷한 거예요. 수행평가를 실시하니까 수행평가에 대한 연습을 하면서 고등 정신 영역이 발달한 것처럼 문제도 단순히 선택형이 아니라 쓰는 연습,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정의들을 구성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종합해서 쓰는 연습들을 하다 보면 지식을 여러 방향으로 구조화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주관식 검사를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학습자의 공부 방법을 바꿀 수 있고 원하는 쪽으로 고등정신 영역을 발달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주관식 검사의 학습에 미친 영향입니다. 하지만 학습에 미친 영향은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임용만의 교육학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일부만 나오잖아요. 문항의 대표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진짜 답답하잖아.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 말고 모르는 내가 잠시 못 본 데서 나오니까 즉 대표성이 낮으니까 타당성과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교육학 쳤을 때는 어떤 연도는 높게 나오고 어떤 연도는 낮게 나오고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 이거 높고 낮고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그 문항 그 평가 도구가 어떻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문항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 서술형은.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에만큼 비해서 투입 대비 산출이 안 나오니까 여기 보면 그 노력한 만큼 낮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학습 동기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서술형만 썼을 때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학습을 하는데 뭔가 동기가 저하된 상태로 시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학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주관식 검사. 그다음에 세 번째,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할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냐. 이거는 거의 장점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선택형 문항이 측정하지 못하는 영역을 주관식 검사는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등 정식 영역을 측정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의견도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형 문항에서는 학습자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의견, 어떤 신념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관식 검사는 글을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토론할 때 찬성 반대를 써가지고 입장을 선택해서 써보라고 한다든지 이해되시죠? 혹은 뭐 토의의 절차 과정 같은 거 써보란다든지 이렇게 쓰게 되면 학습자들의 의견도 알 수 있고 혹은 심지어 태도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착한지 착한 이 학생이 어떤 공동체 정신을 추구하는지 개인주의인지 이런 것들 다 파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선택형 하지 못하는 영역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학습자의 의견도 알 수 있고 고등정신 능력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 특성을 파악할 때 이거 신뢰도 타당도와 연관되지만 학습자의 모든 면을 측정이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측정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문항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학습자의 특성 파악은 장점 위주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 제작과 채점. 주관식 검사는 여러분이 교사가 나중에 대해서 문제를 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의 출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문제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채점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고 채점의 어떤 객관성을 획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세우기 때문에 채점 기준을 세우기가 애매해서 이런 채점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솔직히 객관식 문항보다는 주관식 검사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적게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임용과 같은 어떤 고난이도 문제를 만드는 거는 엄청 어렵겠죠. 객관식에 비해서. 근데 뭔가 하나의 어떤 선택형 문항 한 개를 서술형으로 묻는 걸로 한다면 그냥 물어보는 그 제작 과정이